안녕하세요. 전기이론의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8강, 자석에 의한 자기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에 대한 용어를 몇 가지 살펴보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금속을 끌어당기는 힘을 자기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자석이라고 하고, 자석이 가지는 자기량 또는 자극의 세기를 자하라고 하며, 자하의 기호 또는 문자를 m, magnetic charge의 앞자를 따서 m을 사용합니다. 단위는 웨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력, 자기의 힘, 자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하와 비슷한 말로 자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화라는 것은 자석이 아닌 물체가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하는 자기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화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살짝 의미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성체의 종류는 크게 강자성체와 약자성체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약자성체는 다시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성체란 외부에서 강한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이에 의해서 강하게 자화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자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다시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죠. 또한 약자성체는 강자성체에 비해서 약하게 자화되는 물질로서 먼저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와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고 있으며, 반자성체는 강자성체와는 반대의 극성으로 자화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NS, NS극이 번갈아 가면서 배열이 되지만, 반자성체는 강 또는 상자성체와는 반대로 NN이 같이, 또 SS가 같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을 몇 가지 체크해보고 넘어가자면, 강자성체의 철, 니켈, 코발트, 망가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이고, 또 상자성체의 경우에서는 알루미늄과 백금을 지문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구리, 안티모니가 출제된 어떤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놓고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핵심 유형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물질 중에서 반자성체는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의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반자성체에 해당이 될 거고요. 백금은 상자성체에 해당이 됐었죠. 다음 강자성체에 해당되었던 니켈이 있고요. 알루미늄은 상자성체에 해당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네요. 구리 말고도 반자성체에 해당되는 물질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금, 은, 구리, 앞에서 했던 구리가 있고요. 안티모니, 아연, 납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투자율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우리 전기장에서 좀 공부를 확실하게 했던 친구들은 유전율에 대해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우리 오늘은 투자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율이란 것은 자성체가 얼마나 자성을 띠는지를 의미하고, 이 투자율 값이 클수록 철심 안에서 자속이 잘 통과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유전율 공식과 비슷하게 투자율 또한 진공에서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을 곱한 값이 전체 투자율이 될 것이고요. 진공에서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으로
1.2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제곱과 같습니다. 단위는 헬리퍼 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투자율은 μs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은 진공에서의 투자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질마다 가지는 상대적 투자율의 비율을 표현해 놓은 것이죠. 진공이 기준이기 때문에 진공에서의 비투자율이 1이 되는 것이고 공기는 약 1, 나무의 경우는 0.99, 구리도 0.99, 글리세린은 40, 니켈 50 이렇게 물질마다 다양하게 비투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일 자주 출제되는 물질은 아무래도 진공과 공기의 경우겠죠. 그래서 이때 비투자율은 1이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전기장과 마찬가지로 자기장에서도 쿨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같은 극성 사이에는 반발력이, 또 다른 극성 사이에서는 흡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크기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F는 4파이 투자율 μ 분의 1 곱하기 R제곱의 M1, M2 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4파이 μ를 μ0와 μs 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R제곱의 M1, M2 단위는 자기력, 어쨌든 힘이기 때문에 N 값을 사용합니다. 뉴턴이죠. 뉴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식이 앞에서 우리 전기장에서 배웠던 쿨롱의 법칙과 상당히 유사한데 다른 점이라고 같이 살펴보자면 여기 있는 μ, 즉 투자율 값이 유전율이었었고요. 다음 여기 보이는 M1, M2가 그때는 Q1, Q2로 전하량을 계산을 해줬었죠. 그래서 자기장인지 전기장인지에 따라서 투자율이냐 유전율이냐 자하냐 전하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해서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나가 보자면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 쿨롱의 법칙을 한번 해볼까요? 쿨롱 상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같이 얘기했듯이 4파이 μ분의 1, 4파이 μ0, μs분의 1 이 부분을 쿨롱 상수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4파이 μ분의 1은 다른 말로 4파이 μ0, μs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었고 진공에서의 투자율 μ0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고 비유전율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계산을 해보면 6.33 곱하기 10의 4제곱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6.33 곱하기 10의 4승에 R제곱분의 M1, M2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단위는 역시 자기력이기 때문에 힘, 뉴턴이 되겠습니다. 핵심 유형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지금 두 자극 M1, M2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기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쿨롱의 법칙 사용해 줄 거고요.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에서 제공되어 있는 조건이 없는 경우 답을 계산해야 할 때는 진공 또는 공기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쿨롱 상수는 6.33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될 것이고 R제곱의 M1, M2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6.33 곱하기 10의 4제곱에 지금 R값을 20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무조건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R값은 0.2를 넣어주면 0.2의 제곱, M1 값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M2 값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약 152라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 어려운 친구들은 계산기를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공학용 계산기 또는 컴퓨터용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 익히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장이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력, 자기가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자장 또는 자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의 세기의 문자 또는 기호를 H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위는 암페아 턴 퍼 미터
또는 암페어 per 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에서 M이라는 자하가 받는 힘은 F는 H 곱하기 M이라고 해주고요. 역시 력, 힘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 앞에서 공부했던 쿨롱의 법칙을 활용을 해줄 건데 위에서 본 식을 살짝 변형해 볼까요? H는 N분의 F라고 한번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N분의 F고 쿨롱의 법칙을 떠올렸을 때 M 값이 하나 없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볼까요? 자, 앞에서 쿨롱의 법칙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제곱의 M1, M2였으나 지금 여기 M이 하나 모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보면 결국에 분자 자리에는 M 값이 하나만 남겠네요. 따라서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제곱에 M만 남는 것이죠. 다른 말로 4파이 뮤 제로 뮤 S분의 1 곱하기 R제곱에 M,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공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 지금 쿨롱 상수 여기 있는 이 부분이 6.33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바뀌기 때문에 6.33 곱하기 10의 4제곱에 R제곱 M이다 라고 대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력 선수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력 선수는 N이 뮤분의 M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단위는 개를 써주겠습니다. 이 M 값은 자속 또는 자하를 의미하고요. 밑에 있는 뮤는 투자율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속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속은 이렇게 기호를 써주는데요. 영어로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값은 M 값, 자하와 같은 값을 가지고 자하의 단위가 웨버였듯이 자속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웨버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자속 밀도라는 것은 기호를 B를 사용해주고 분모 자리에는 단면적 S를, 분자 자리에는 자속 파이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전속 밀도가 단면적분의 전속이었던 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죠. 또 다른 공식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속 밀도 B는 뮤 곱하기 H, 즉 투자율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이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다음 단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속의 단위는 웨버였고 단면적은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에 자속 밀도의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미세한 자석과 같이 N극과 S극이 서로 일정 거리를 두고 반대쪽에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자기 쌍극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아주 작은 단위로 자극의 세기가 M이고 길이가 L인 자석에서의 곱을 우리는 자기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 자기 모멘트는 식이 자극의 세기 M과 길이 L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M 곱하기 L이다. M의 단위는 웨버, 길이의 단위는 미터. 따라서 단위는 웨버, 미터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문제에 나오는 자기 모멘트이기 때문에 공식을 눈으로 확인해보고 반드시 좀 익숙한 상태에서 시험장을 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기력 선도 한번 볼까요? 자기력 선은 자기장의 세기 또는 방향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선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력의 성질을 볼게요.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감소하는데요. 어느 온도 값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자성체의 온도가 어느 값 이상이 돼버리면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 흩어지게 되면서 자성을 아예 잃어버리는데
그때의 온도, 그때 물질이 자성을 잃게 되는 온도를 큐리 온도라고 합니다. 또 자기력선은 수축하려는 성질이 있고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마치 전기력선이 플러스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극으로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기장의 세기와 비례한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기력의 세기,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와 비례했던 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죠. 미음. 자기력선은 자성체는 투과하고 비자성체는 투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극의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반발하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긴다 라는 성질까지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1번, 자기력선은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끝난다. 맞는 말이죠? 2번, 자기력선은 서로 만나 교차한다. 아닙니다. 자기력선도 전기력선도 절대 만나서 교차하지 않기 때문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극 M에서 M개의 자속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속은 파이라고 썼고요. 이때 자극의 세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기장의 크기는 자기력선의 밀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속 밀도의 단위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속 밀도 B는 단면적 S분의 자속 파이라고 쓸 수 있고요. 단면적의 단위가 미터 제곱이고 자속의 단위가 웨버이기 때문에 결국에 자속 밀도의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자석에 의한 자기 현상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 이 자기에 의한 자기 현상과 유사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